우선 독점규제법을 소관하는, 관장하는 전담기구는 바로 공정거래위원회다. 그런 목적으로 설치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점규제법을 보면 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가 중앙행정기관이다라는 거죠. 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소관 사무를 갖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여러 가지를 다 소관하고 있죠. 실체적 금지 규정을 다 소관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기업 결합 제한, 경제력 집중 억제, 부당한 공동 행위,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제품 매각 유지 행위, 뭐 다. 그 밖에 이제 법령,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에 의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관된 사항, 뭐 그런 내용들을 다 공정위에서 소관하겠죠, 당연히. 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을 보면 위원장이 한 분 계시고 부위원장도 한 분 계세요. 이 두 분을 포함해서 전부 9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부 9명의 공정거래위원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4명은 비상임입니다. 그러면 상임은 몇 명? 5명이죠. 자, 회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전원회의와 소회의가 있는데 아주 뭐 중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원회의 9명이 다 출석해서 심의를 하는 회의가 있고 전원회의라고 하고, 대부분의 그런 심의는 소회의라고 해서 3명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다. 3명 중에 1명은 상임위원 한 사람이 의장이 되어야 된다.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조직으로 이런 많은 그 심의 의결을 하려면 그 기초적인 조사가 필요하죠. 사실조사. 그러한 행위를 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에 채용이 되어 있는데 그 공무원들이 일하는 곳이 바로 사무처입니다.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제계의 검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무처 사무직원들의 활약이 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9명이고 그 중에 4명은 비상임입니다. 5명이 상임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죠. 그래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을 볼까요? 일단 회의체 조직으로 전원회의와 소회의가 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회의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자료 수집과 조사를 위해서 사무처가 존재한다. 사무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실질적인 행정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산하기관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있고 한국소비자원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조직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우선 전원회의와 소회의를 살펴볼까요? 9명이 전원이 하는 회의가 전원회의이고 3명이 만들어서 행하는 회의가 소회의라고 그랬죠.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사항, 전원회의의 관장사항은 뭘까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이나 규칙 고시 등의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 이걸 소위원회에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이의신청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않거나 소회의가 전원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회부한 사항, 규칙 또는 고시 또는 규칙이나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 경제적 파급 효과가 중대한 사항, 기타 전원회의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는 다 소회의 관장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행정조직으로서 사무처가 있다고 그랬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이렇게 되어 사무처.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이 있고,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처의 내부 조직 보면 도표가 있어요. 도표가 있는데 거기 과와 국으로 구성되어 있죠. 거기 보면 운영지원과,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국, 소비자정책국,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기업거래정책국. 우리 그 사업자의 금지 유형하고 약간 그 이름이 좀 다르죠. 기업 집단은 대규모 기업 집단 재벌에 관한 것을 다룰 것이고, 시장의 그 공정 경쟁 상황,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감시라든지 그런 것들을 시장 감시국에서 할 거고, 카르텔 조사, 카르텔은 당연히 부당한 공동 행위를 말하는 거죠. 등등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나누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자, 산하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바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라고 했어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07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많은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 이 공정한 거래,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서 피해를 본 그런 사업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해자인 사업자와 피해자인 사업자 사이에 어떤 그 분쟁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그러니까 그 분쟁의 조정을 위해서 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원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 조정을 위해서 또 그 내부에서 공정거래 분쟁조정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협의회에서 분쟁 조정을 하도록 해놨어요. 분쟁 조정 협의회의 내용은 뭐예요? 그 분쟁 어떤 분쟁이에요? 공정거래에 관한 분쟁이다. 그래서 공정거래 분쟁조정 협의회. 이거는 당연히 이 법률 독점기재법상 근거를 가지고 만든 협의회입니다. 그런데 다른 법률에서 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협의회를 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 법률상의 분쟁에 대해서도 좀 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좀 일을 해달라 라고 분쟁의 내용이 거의 비슷할 때니까 형식이나 요건이 그래서 이관한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법률이 바로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약관규제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원래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말고 그 5개의 법률에서 조정원에다가 설치를 그 법률로 요청한 그러한 협의회가 있어요. 분쟁조정협의회. 그 내용이 가맹사업법이 요청한 것은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하도급법이 요청한 것은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대규모유통업법이 요청한 것은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대리점법이 요청한 것은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약관규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이런 협의회들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분쟁의 내용에 따라서 이 협의회가 발동을 해가지고 협의 분쟁을 조정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밖에 분쟁 조정 업무 말고도 연구 활동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정 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도 하고 사업자의 거래 관행과 행태를 조사 분석하고 그 밖에 공정위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 하지 않고 너희가 좀 해봐라 라고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사업도 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업무를 보는 내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내용만 대표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 자, 우리가 사업자의 금지 행위 중에서 그 전체적인 분쟁을 다 다루는 게 아니에요. 공정거래 분쟁 조정이니까 그렇다면 공정거래가 아니라고 하는 그 분쟁만 협의할 거 아니에요. 조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분쟁 조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분쟁 조정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직접 이 협의회에 직접 제출하면서 분쟁 조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협의회는 분쟁 당사자에게 분쟁 조정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협의회가 양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조정안을 작성해서 제시하는 거죠. 이렇게 해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시하면 협의회는 분쟁 조정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양 당사자가 좋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양 당사자로 하여금 기명 날인하도록 해서 조정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제 합의를 한 도장을 찍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분쟁 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해서 도장까지 찍었는데 이행해야 되겠죠. 이행 결과도 공정위에 최종적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합의된 사항이 다 이행이 된다면 그 문제로 인한 시정 조치나 시정 공고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해결이 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 조정조서의 효과는 뭐냐?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자,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이제 공정거래 분쟁조정 협의회라든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얘기는 끝났고 다시 공정거래위원회로 돌아와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 문제가 생기면 독점기재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생했다 그러면 조사를 해야 되겠죠. 조사. 그런데 위반한 행위가 나타날 때마다 공정위가 스스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경우도 많겠죠. 그래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개시하게 되는 단서는 뭐냐? 2가지입니다. 공정위가 어떻게 뭐 신문을 보고 알았든지 뭐 어떻게 해서 알았든지 인지하는 경우가 있고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을 인지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경우를 신고라고 하죠. 이 2가지. 우리가 검찰에서 수사, 경찰기관에서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 수사의 개시 요건도 바로 그 수사기관이 직접 알아내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서 범죄가 있다고 신고가 되면 그때서 조사에 들어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인지 또는 신고에 의해서 조사가 개시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럼 조사,
조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를 강력하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서 실시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조사된 내용을 정리해서 이제 위원회 전원회의나 또 소회의에 회부를 하면 그 전원회의와 소회의에서 심의를 본격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해가지고 의결 정족수를 거쳐서 의결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조사 및 심의 절차의 3단계 절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3단계 절차, 조사, 심의, 의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조사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의 조사권 중에서 계좌 추적권이 있습니다. 제 계좌 추적권. 이 범행을 했으리라고 의심되는 사람이 은행 통장에 계좌에 어느 정도의 잔액을 갖고 있고 어떤 거래 실적이 있는 것을 좀 알아보면 범죄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함부로 그런 것들을 조사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로 규정하지 않으면 이 계좌 추적권은 인정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해서 계좌를 추적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금융감독원에서 계좌를 추적하는 추적권이 있고,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한 3년 주기로 한시적으로 계좌 추적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두어왔어요. 그래서 뭐 계좌 추적권이 있었다가 사라졌다가 있었다, 뭐 그렇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 진술의 기회. 억울합니다. 저는 위반 사업자로 제가 공정위에 지적을 받았는데 좀 억울합니다 하려면은, 그 억울하지 않게 하려면 의견 진술의 기회, 이것을 청문이라고 보통 하죠. 청문 기회를 부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도대체 어떤 자료 때문에 나를 의심합니까? 자료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요구를 하면 보여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의가 있다 그러면 이의신청도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송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불법의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공정거래위원회 그 심판 사건에 대한 것은 서울고등법원이 1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속 반환으로 되어 있죠. 고등법원이 1심이면 2심은 당연히 대법원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독점기재법 위반 사건은 2심제 사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3심제가 아닙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제도로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계좌 추적권이 있는데 금융거래 정보 제출 요구권, 거래 실적을 우리가 금융거래 정보 제출 요구권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불공정 거래 행위 같은 거 보면 신고하면은, 또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리니언시 제도, 자진 신고 제도였죠. 이거는 부당한 공동행위 할 때 설명을 했는데 그 부당한 공동행위에 특유한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동의 의결 제도가 있어요. 시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대로 할 테니까 봐주세요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해봐라 하고 의결을 해주는 제도인데, 여기 모든 제도가 모든 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 다 가능하지만 부당한 공동행위는 이 동의 의결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놨어요. 그 리니언시는 부당한 공동행위만 해당되는 거고, 동의 의결 제도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제외되는 겁니다. 자,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자, 독점규제법 위반 사항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라는 거죠.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데 의외로 많은 포상금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지급 대상인 위법행위, 법 위반 행위는 뭐냐? 부당한 공동행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불공정거래행위, 다 불공정거래행위죠. 불공정거래행위 중에서 신문업과 관련된 거,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거래 강제 중에 사원 판매행위, 거래장치 위남용, 부당지원행위 이런 게 있고, 이 불공정거래 행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주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가 해당이 되고 부당한 공동행위로 해당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받을 사람이죠. 각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한다.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신고를 하면 제일 먼저 신고한 사람이 포상금을 받는다는 얘기죠. 위반 사업자에게는 주면 안 되겠죠. 위반 사업자. 마치 그 리니언시는 스스로, 리니언시 자진신고 제도는 스스로 위반한 사업자가 자수하는 경우인데, 그럴 경우에 처벌을 안 한다라는 거지 뭐 포상금을 주는 건 아니었죠. 이 포상금 지급 제도도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주면 안 되겠죠. 법을 위반했는데. 자, 그 다음에 동의의결 제도라고 있어요. 자,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가 당해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경쟁 제한 상태 등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자발적으로 해소하겠다, 또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겠다, 또 거래 질서를 개선하겠다라는 등의
그 시정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동의의결 동의해 주세요라고 공정위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정을 할 테니까 봐주세요 이런 내용이죠. 그 신청자는 사업자가 할 수도 있고 사업자 단체가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동의의결 제도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당한 공동행위 위반 행위는 제외한다. 아까 부당한 공동행위는 여기에 해당 안 된다고 그랬죠. 그게 여기 들어 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 안 되고 동의의결 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 신청서를 제출해 놓고 동의의결을 하려고 막 심사하고 있는데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겠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동의의결의 절차를 보면 동의의결 절차에 게시를 할 건지 말 건지 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줍니다. 30일 이상. 그래서 의견을 제출해봐라. 그 다음에 행정기관장, 관련 행정기관장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찰총장과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심의의결, 검찰총장과 협의하지 않고 막 공정거래위원회 마음대로 하면 검찰권의 제약이 되겠죠. 그래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동의의결을 심의의결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동의의결의 이행 계획을 정확히 잘 짜가지고 이행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된다. 어떻게 이행했는지 이행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행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한다고 해놓고 자 동의의결이 취소되는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시장 방안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잘 봤더니 동의의결이 그 시정 방안 시정하겠다고 해놓은 내용이 잘 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적정하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신청인이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동의의결을 해줬는데 거짓말에 속았어요. 그러면 취소를 하게 됩니다. 또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되는데 아무런 사유도 없이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 취소를 해버립니다. 취소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으면 좋겠는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하나 있었죠. 경쟁 제한적 기업 결합을 했을 때 시정하라 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안 듣는 경우에 그 과징금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그랬죠. 자, 이 두 번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바로 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동의의결이 이행될 때까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도 이행할 필요 없겠죠. 취소되면. 그래서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하루에 200만 원 이하에서 부과를 한다. 대체로 200만 원을 부과하겠죠. 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제 일반적인 제재를 볼까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뭐 시정 조치와 과징금이 중심이 되겠죠. 그런데 시정 조치 전에 시정 권고를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 시정 권고의 성격은 이건 행정 지도입니다. 행정 명령이 아니고 행정 지도이기 때문에 사실 안 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시정 권고를 내렸는데 시정하지 않으면 다시 시정 명령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시정 권고도 사실상의 효력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자 단체도 마찬가지이고 시정 방안을 정해서 이렇게 시정하라 하는 것이 어떻겠냐 권고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시정 권고이고 그래서 권고를 이행하면 그냥 시정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봐줍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 조치를 바로 내리겠죠. 시정 조치는 다른 말로 시정 명령이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이것도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시정 조치와 별도로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얼마를 부과할 것이냐 그 각 위반 행위에 대해서 관련 매출액이 2%, 3%, 5%, 10%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부과할 때 그거는 꼭 그만큼을 부과하라는 게 아니라 그 범위 이내에서 부과하라는 거였잖아요. 최고 한도를 우리는 얘기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5% 이내에 관련 매출액이 5%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러면 5% 이내인데 얼마를 구체적으로 부과할 거냐에 대해서 고려사항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어떤 내용을 위반했는지 그 다음에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엄청나게 오래 많이 했다 그러면 그 상한선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하겠죠. 그 다음에 위반행위로 인한 취득한 이익 이게 많으면 그 이익을 상당 부분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우리 두 가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기업 결합
경쟁 제한적 기업 결합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내렸는데 불이행한 자에 대해서 시정할 때까지, 또 동의 의결을 신청해 놓고 허용해 줬는데 이행하지 않아요. 이행할 때까지 동의 의결 불이행자에 대해서 두 가지의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또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위해서 자료 제출을 명령을 내렸는데 자료 제출 명령을 듣지 않는 자, 공정위가 조사를 한다고 자료 제출 명령을 내렸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정위의 조사 권한은 무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자료 제출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검찰에 고발한다. 보통은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심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을 하는데, 검찰에 고발, 아까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2년 이상의 징역형, 그것을 66조, 67조에 규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공정위만 전속고발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몇 년 전에 다른 감사원장이라든지 해가지고 세 기관에서 고발 요청을 해오면 의무적으로 고발을 하도록 고발 요청 제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보완되어 있는 제도이죠. 자, 이런 것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사업자는 좀 억울한 사업자가 있겠죠.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행위가 대체적인 행정행위가 되는데, 행정기관의 행정행위,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문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 사정을 들어주는 청문 절차가 필요한 거죠. 이 청문 절차가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법에 규정되어 있는 청문 절차가 바로 의견 진술의 기회 부여입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납부 명령을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증거자료가 있으니까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과징금, 환급, 가산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그 과징금을 낸 사업자가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 위반 사업자가 승소를 해버렸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받았던 과징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돌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1년 있다 돌려준다 그러면 그 1년치의 이자를 곱해서 계산한 환급 가산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환급 가산금.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막 휘둘러 가지고 과징금을 막 부과했는데 법원에서 패소하는 사건이 많아지면 이거 누구 돈으로 이자를 줘야 됩니까? 바로 국민의 세금으로 이자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과징금의 칼날을 날리면 안 된다. 과징금, 환급, 가산금제 이것 때문에 함부로 공정위가 패소될 것이 유력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징금을 마구 부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떠올리게 하는 제도가 바로 과징금, 환급, 가산금 제도입니다.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 종전의 과징금하고 계산해가지고 더 낼 게 있으면 더 내고 돌려줄 게 있으면 돌려줘야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겠죠. 당연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데,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는 이 법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것은 피해를 입은 자라고 해놓고 이것이 사업자인지 소비자인지를 정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피해를 입은 자가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조건 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무과실 책임으로 규정을 해놨었어요. 그랬더니 기업체에서 기업들이 너무 억울하다,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무조건 책임지라고 그러면, 그래서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럼 책임지지 말아라 해가지고 일반 불법행위 이론을 그대로 적용해서 무과실 책임을 과실 책임으로 전환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무과실 책임 조항이 지금 없어졌는데, 그런데 보면은 각종 소비자법이나 예를 들면 무슨 하도급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이미 원래 손해를 본 거보다 한 3배 정도는 더 배상을 하도록, 그래서 징벌적 요소를
이렇게 가미해서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런 특별법도 증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는데 오히려 독점규제법이라고 하는 기본법, 경쟁법의 기본법인 독점규제법에는 오히려 위반 사항이 더 중대하죠. 부당, 공동행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 무슨 굉장히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자의 행위는 그냥 단순한 손해배상으로 그치고 있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도 빨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논의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전속고발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원래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죠. 기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독점규제법 범죄에 대해서만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라고 한다. 고발은 국민이면 아무나 원래 할 수가 있는 건데 공정거래위원회만 전속적으로 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속고발권이라고 합니다. 전속고발권.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위반 행위에 대해서 다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66조와 67조, 그러니까 3년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그 범죄에 대해서만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범죄의 죄질이 명백하고 중대해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제외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된다.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항도 있어요. 그래서 공정이 마음대로 고발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범죄가 명백하고 중대해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제외한다고 인정되면 전속고발권이지만 그 고발의 의무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과연 어떤 범죄가 명백하고 중대하고 경쟁질서를 현저히 제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 그거 좀 어려운 거죠, 판정이. 그래서 이것은 규정 자체의 의미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은 위 규정에 의한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서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가 이러한 사안에 해당되는데도 고발 안 하고 있어요. 이거 고발해야 되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냐라고 검찰총장이 거꾸로 얘기하면 그때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고발합니다 하고 고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상당히 이게 실무적으로는 이런 게 잘 안 돌아가겠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막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얼마 전 뭐 몇 년 됐습니다. 이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정하고 가만히 있더라도 세 기관장,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이 독점규제법상 무슨 뭐 관련이 좀 있다고 생각되는 그 행정기관장들이 사회적 파급 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가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감사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이 범죄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라 라고 요청을 해오면 안 들어도 되냐? 반드시 고발을 해야 됩니다. 여기 고발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이 고발 의무 여기다 써놔야 되는데 그래서 좀 보완이 된 거죠. 보완. 하지만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기관장의 요청이 없거나 검찰총장이 요청하지 않으면 결국은 검찰총장,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네 기관장이 고발하라고 요청하지 않는 이상 공정거래위원장은 마음대로 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독점규제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독점규제법의 적용을 제외당하는 독점규제법을 이런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입니다. 어떤 법률에서 그걸 하도록 돼 있어요. 그 행위를. 근데 독점규제법의 정신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독점규제법 위반 행위 같은데 어떤 법률에서 그 행위를 하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이것을 정당행위라고 합니다. 정당행위. 자, 그다음 두 번째 적용 제외되는 경우에 무체재산권, 지적재산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은 또 지적재산권이라고도 하지 않고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지식재산권. 그래서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체재산권의 행사 행위는 적용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이 정당한이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이것도 몇 년 전에 정당한이라는 표현을 넣었습니다. 무조건 제외되는 게 아니고 정당하지 않으면 독점규제법을 또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보완을 했어요. 하지만 이 정당한지 아닌지의 또 판단을 요 관련 기관에서 또 판단하기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판단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정확히 이게 분별해내기가 쉽지는 않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 일정한 조합의 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규모 사업자. 다음 요건을 갖춰 설립된 조합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칙과 예외에 대해서 항상 요 구분이 쉽지 않은데 결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의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모든 법률 분쟁의 최종 해결 장소는 소송을 통한 법정에서의 해결 방식이죠. 네, 참고로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